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디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돈 버는 절세, 연말정산 시 요긴한 인적 공제 팁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흔히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치의 월급을 환급해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 인적 공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를 먼저 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정 배우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공제 가능하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하지 않은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하다 보니까요. 사실은요, 어떻습니까? 연도 말이 끝나기 전에 결혼식을 했다. 그러면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중에 사망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도 중에 이혼을 했다. 이 배우자는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공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학업을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해외에 이주하고 있는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인적 공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부모나 아니면 계부나 계모도요,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친부모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계부나 계모도 사실상 예전에는 인적 공제가 불가능했지만요,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모나 아니면 생모가 재혼했습니다. 그래도 생모죠. 당연히 인적 공제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사망한 부모님 어떨까요? 당연히 인적 공제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요.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인적 공제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득이 있는 부친과 거주하고 있는 모친, 모친에 대한 인적 공제 가능할까요? 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해외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부모님입니다. 인적 공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해외 거주 부모님인데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이랬을 땐 당연히 인적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재혼한 경우에 전 남편의 자녀를 현재 배우자가 공제 가능할까요? 당연히 인적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이혼한 부부의 자녀는 어떻게 인적 공제를 할까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인적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출생 신고 전에 태어났는데 사망한 자녀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인적 공제 가능할까요? 살아서 나왔기 때문에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병원 기록 등 참조를 하겠죠. 그리고 학업을 위해서 해외 이주하고 공부하고 있는 유학 중인 자녀입니다. 당연히 인적 공제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며느리와 사위 인적 공제 가능할까요? 유감스럽게도 인적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학업을 위해서 퇴거한 형제자매 있습니다. 같이 동거하지 않고 있죠. 이랬을 때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당연히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사촌이나 육촌, 형제자매인 경우도 있겠죠. 이랬을 때 과연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수나 제수, 매형, 매부 같은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제나 처남, 시동생, 시누이는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수급자인 경우에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부양을 한다. 이랬을 땐 당연히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적공제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때 1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준일까요? 총소득이 아니라 재반 경비 등을 제외한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득별로 자세하게 100만 원 이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이 되겠습니다. 총급여액에서요, 비과세 소득 빼고 근로소득 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급여액이 333만 원이다.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가 233만 원이거든요. 따라서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당연히 인적공제 받겠죠? 이번에는 연금소득이 되겠습니다. 연금소득은요,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합니다. 공적연금은요, 그래서
총 연금액이 516만 원이다. 그러면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 하니까 100만 원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적연금은요, 총 연금액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기본공제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3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인적공제 가능하지만 종합소득 신고한 다음에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배당 소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은요, 초과되는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333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도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자, 다음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퇴직소득이 되겠습니다. 퇴직소득은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은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주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종합소득 금액하고요, 퇴직소득, 양도소득 다 합쳐가지고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소득공제 팁을 알려드릴게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약간의 안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연말정산 절세 전략은요, 연도 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도 중에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금융상품, 보험 등을 정리하는 것이 평생토록 훨씬 더 많은 절세와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비효율적인 상품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 절세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